저는 어렸을 적 피파 온라인이라는 게임을 즐겨 했습니다. 선수들을 시장에서 사고 팔며 내가 원하는 팀을 만들어 축구를 하는 게임이었죠. 이 게임에서 제가 가장 화가 났던 게 뭐였을까요? 게임에서 졌을 때? 친구가 저를 놀렸을 때? 아닙니다. 바로 내가 선수를 사자마자 가격이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심지어 팔기만 하면 가격이 오르곤 했죠.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친구는 사는 족족 가격이 오르던 건 덤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현상이 게임에서만 그런 줄 알았는데 실제 세상에서도 그랬습니다. 이상하게 제가 사기만 하면 가격이 떨어지고 다시 팔면 귀신같이 오르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코인이 오를까? 어떤 걸 사야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주변 지인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 리딩방도 들어가던 중 저는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요. 이걸 100% 알 수 있다고요? 진짜로? 그런 분이 있으시면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집을 팔아서라도 노하우를 배우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는 기업 매출, 이익, 부채 비율을 공부하고 분석하면서 이상할 만큼 코인에 대해서는 남이 하는 말만 믿는 저를 보고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흔히들 정보라고 말하는 것만 이용해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고 하나씩 공부해 나가면서 확률을 높여가야 된다는 것을요. 코인을 사고 팔기 전에 내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게 있다는 걸 큰 돈을 잃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코인 투자하기 전에 미리 알아야 되는 개념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개념들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8년 동안 직접 경험하며 배운 것들을 필요한 것만을 뽑아서 효율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저처럼 바보 같은 실수 안 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총 발행량입니다. 해당 코인이 발행 가능한 최대 수량을 의미하죠.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는 정부가 원한다면 언제든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는 것과 달리 코인은 만들어질 수 있는 수량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코인이 그런 것은 아니죠.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은 총 발행량이 무한대지만 비트코인은 2100만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숫자는 비트코인 창립자가 와도 바꿀 수 없죠. 당연하게도 수량이 한정되어 있는 것들이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희소성이 생기고 그로 인해 투자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총 공급량입니다. 총 공급량이란 코인이 발행된 이후에 소각 등의 모종의 이유로 발행에서 제외한 물량을 의미하죠. 사실 이렇게 제외되는 성질을 가진 코인이 많지 않습니다. 또한 영어에서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에서 용어가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곤 하죠. 우리는 그저 총 발행량과는 다른 개념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실제로는 총 발행량이라는 단어가 훨씬 많이 쓰인다는 것까지도요. 셋째, 유통량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는 수량을 의미하죠. 실제로 시장에 나와 있는 물량을 의미합니다. 이해를 위해 비트코인을 살펴보죠. 비트코인의 총 발행량은 2100만 개이고 2025년 5월 기준 유통량은 약 1960만 개입니다. 이제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죠. 비트코인은 총 2100만 개까지 만들어질 수 있는데 현재에는 1960만 개 정도만 거래할 수 있구나. 시간이 흐를수록 추가로 최대 140만 개 정도 생길 수 있겠네 라고요. 넷째, 총 발행량 곱하기 현재 가격을 의미하는 FDV입니다. 아직 유통되지 않은 양까지 현재 가격으로 계산한 값이죠. 그렇다면 현재 풀린 양만큼의 전체 가격을 나타내는 지표도 있을까요? 물론 있죠. 다섯째, 유통량 곱하기 현재 가격을 의미하는 시가총액입니다. 흔히들 줄여서 시총이라고들 부르죠. 실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다음 문장을 한번 살펴봅시다. FDV는 높은데 시가총액은 낮다. 이제 이걸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알 수 있죠. 총 발행량은 많은데 현재 유통량은 적네? 그러면 시간이 흐를수록 공급이 점점 많아져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사람들은 더 팔려고 하나? 그러면 공급이 더 많아져서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더 떨어질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유통량이 적으니까 그만큼 가벼워서 쉽게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죠. 방금 말씀드린 예시가 무조건 100%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개념들을 알고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다섯째,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코인의 개수가 늘어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하는 것이죠. 점점 코인 수가 늘어나는 구조를 인플레이션, 그렇지 않은 것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다음 설명 시작 전에 잠깐 상황을 돌려 우리가 스타트업에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스타트업에서는 회사가 잘 되면 너도 같이 부자 되자 라고 말하면서 미래의 회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인 스톡옵션을 주곤 합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입사한 첫날에 바로 팔아버릴 수 있을까요? 보통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사장이라면 첫 1년 동안은 못 팔게 해둘 겁니다. 2년차부터는 마음껏 팔 수 있게 할 수도 있지만 2년차부터는 팔아도 되지만 1년에 25%씩만 팔아 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코인에서도 이 구조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섯째, 특정 물량이 일정 기간 동안 시장에 풀리지 않는 락업이 풀려 시장에 유통되는 언락, 시간에 따라 조금씩 풀리는 베스팅입니다. 이렇게 코인이 어떻게 유통되고 쓰이고 보상받고 가치가 유지되는지 분석하는 것을 토큰 경제, 영어로 토크노믹스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이 용어가 중요하지는 않죠. 우리는 이 안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토크노믹스를 통해서 코인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면 내가 원하는 코인을 구매하기만 하면 되겠죠. 이제 업비트를 켜서 비트코인을 구매해 보겠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화면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어라? 그런데 이게 뭐지? 시장가? 지정가? 예약가라는 게 뭐야? 이해를 위해 시장에 사과를 사러 간다고 생각해보죠. 사과를 파는 가게는 딱 3개밖에 없고 그들도 이제 사과가 1개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가게마다 사과 가격이 전부 달라요. 어느 가게는 1,000원, 옆에 있는 가게는 1,100원, 다른 가게는 1,200원에 파는 상황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당장 사고 싶다면 가게에서 부르는 값에 사야겠죠? 부르는 값, 부를 호자에 가격 가짜를 써서 호가에 사야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내가 사과를 1개만 사고 싶다면 1,000원을 내면 됩니다. 2개를 원한다면 1개는 1,000원, 1개는 1,100원, 즉 2,100원에 사면 되겠죠? 3개는 당연히 3,300원일 겁니다. 이렇게 구매하는 형식을 마켓 오더, 시장가라고 부릅니다. 내가 지금 당장 구매하고 싶으니 부르는 값에 사는 것이죠. 운영 자금이 크지 않은 초보자의 경우에는 시장가에 구매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시장가 구매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가게 주인이 빨리 판매를 원할 수도 있잖아. 나는 급하지 않으니까 좀 더 낮은 가격에 사볼까? 그래서 저는 900원에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가격에 팔지 않으면 안 사고 900원도 괜찮으면 제가 구매하게 되겠죠. 이러한 방식을 리밋 오더, 지정가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이 가격 아니면 안 사! 인 것이죠. 예약가의 경우에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초보자들이 활용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모든 거래소에 있는 기능이 아니기도 하고요. 그래도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장가와 지정가가 무엇인지까지 알았다면 우리는 코인을 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가격이 올랐다면 좋네요. 이제 우린 이걸 팔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현금으로 바꾸면 되죠. 하지만 현금으로 바꿀 때 우리가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국내 거래소만을 이용하신다면 사실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거래소에서 코인을 팔고 그냥 내 은행 계좌로 옮기면 되니까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코인을 원화로 바꾸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코인을 매도하여 연동된 은행 계좌로 인출하는 것이죠. 그럼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다면 지난 영상에서 돈을 제대로 벌려면 해외 거래소를 주로 사용하게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해외 거래소에 있는 코인을 내 현금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해외 거래소에 있는 코인을 국내 거래소로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원화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실력이 올라갈수록 국내 거래소를 잘 이용하지 않는다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아예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닌 가끔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 경우입니다. 국내 거래소는 환전소, 현금으로 바꾸는 창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한 과정이 생겨났을까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에서는 코인도 계좌이체처럼 누가 누구에게 보내는지 기록하라는 트래블룰을 만들었습니다. 이 트래블룰은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기에 국가마다 조금씩 다르게 적용하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규제가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약간은 번거로울 수 있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트래블룰이라는 게 있어서 해외 거래소에서 원화로 바꾸려면 국내 거래소로 옮겨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복잡하다고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실수하거나 사기당하는 것을 막아주는 가드레일의 역할을 하니까 말이죠. 축하드립니다. 이제 여러분은 코인 거래에 대해서 필요한 기초 지식들을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투자하던 제가 스스로 분석할 수 있게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앞으로 점점 실력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물론 투자는 언제나 그렇듯 돈 많이 벌면 장땡이긴 하죠. 아직은 눈에 보이는 커다란 성과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돈 버는데 필요한 부분만 탄탄하게 기초를 쌓았기 때문에 한 단계씩 올라가는 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지금까지의 내용들이 코인에 대한 전부는 당연히 아닙니다. 코인은 이제 피어나기 시작하는 초기 시장입니다.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다른 투자 수단들과 비교해보면 이를 쉽게 알 수 있죠. 하지만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를 수밖에 없죠.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제가 그 존재를 알려드릴 거니까요. 예전 영상에서 저는 코인으로 돈 버는 법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투자형과 실질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참여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참여형을 모른다면 초기 시장의 이점을 전혀 살리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형에 대해서 알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초기 시장의 이점은 사라지겠죠? 그렇게 남들보다 빨리 더 필요한 내용들을 아는 게 중요할 겁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에게 다가온 기회를 반드시 잡는 게 좋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바로 구독을 해야 되죠?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정보를 얻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머니해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